1월 달에 이런 주가 폭락 이 정도는 이건 굉장히 과도했다.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2월은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되돌림 현상, 기술적인 반등이 출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까지는 알파벳까지는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제 나머지 후발주자 두 개가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다시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자, 일단 2월 지금 오늘 네. 뉴스들 이렇게 훑어보면은 네. 헤드카피들 보면 이제 흐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2월 달에는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가 좀 많아요. 오늘 아마 시장이 좋으니까 뭐 그랬던 것 네. 같은데. 그 연휴 때 또 미국이 반등하다 보니까 미국도 좋았고. 이렇게 저도 일단 2월 달은 반등의 시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주식 하시다 보면 이제 그 진바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중 바닥 이것까지는 우리나라 형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개인적으로 2월 중순 1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는 2월 중순 혹은 3월 중순에 있는 3월 FOMC 이때를 전후로 한 진바닥을 한번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뭐 다만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과연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2,540에서 50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2,600 구간부터는 오히려 매도 대응보다는 매수로 대응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내려가는 기회를 오히려 다시 한번 그 성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이 바닥 아니야? 바닥 네. 확인하고 이제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여기서 좀 올랐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구간, 뭐 말씀하신 네, 2월 중순 맞습니다. 하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닥에 대한 확인이 있은 다음이 이제 진짜 바닥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진바닥은 그 2월이나 3월 얼마 안 남은 시기죠. 이때 한번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개인들이 한 1,3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네네. 잘 대응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적절하게 이렇게 올랐을 때 조금 팔고 현금 확보하는 거. 예,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급적인 영향도 있다, 수급 왜곡 현상의 영향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잘 대응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디커플링 되는 경우가 좀 많긴 하지만 네. 어쨌건 좋은 거는 디커플링 돼도 나쁜 거는 커플링이 네,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이게 되게 작년부터 아쉬웠던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특히나 1월 달에는 더욱더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제가 여기 차트 하나 그냥 잠깐 네. 설명드리면은, 그게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고평가 버블 논란이 있으니 네, 잘 이번이 그렇죠. 받쳐줄까 버텨줄까 네. 이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믿었던 미국마저 이른바 주가가 단기적으로 부러지니까 시장 입장에서도 당황을 불안한 할 수밖에 거죠. 없는 거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그 MSCI 국가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가 아니라 MSCI 한국 지수 이런 네. 이제 국가 지수 기준으로 1월 달 등락률을 보니까 지금 미국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더 아쉬운 거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한국을 보시면 러시아랑 비슷하게 빠졌어요. 와, 많이 우리나라가 빠졌네. 근데 뭐 전쟁하러 가는 국가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렇게 러시아는 그 전쟁 이슈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빠지는 거 어떻게 보면 저 정도는 응당 이해할 만한데, 한국이 과연 저 정도로 빠져야 되는 나라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뭐 대외적인 이슈 문제에도 1월 달 중에 계속 있었던 그 대형 IPO 이 부담에 따른 수급 교란 현상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이 빠졌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이 그렇죠. 이슈 네, 때문에. 네. 그래도 2월 달에는 이렇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 코스피 기준으로 월간 대비 10% 이상 빠졌는데, 이렇게 10% 이상 빠진 날이 과거의 데이터를 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1월 달에 이런 주가 폭락 이 정도는 이건 굉장히 과도했다, 이례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2월은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되돌림 현상, 기술적인 반등이 출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향후에 저희가 고민은 과연 이 반등장에서 뭘 들고 갈까? 그렇죠. 그리고 진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주식은 어느 정도는 다 들고 가야 될 텐데 어떤 주식으로 들고 가야 될까? 이게 고민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반등했다 하더라도 이제 네. 다시 뭐 이제 그 계기를 2월에 그 FOMC 의사록 네, 그 공개 네, 여기에서 아마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다. 네, 한번 그것으로 더. 인해서 다시 시장은 빠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제 이해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상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3월 FOMC 회의도 중요할 수 있다. 근데 이건 결국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까 봐 그런 건가요? 금리 인상 일단 그때는 하는데 이제 시작이 3월 되는. FOMC 때 금리 인상 말고 이제 올해 하반기쯤에 진행할 양적 긴축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또 연준이 공개적으로 어떻게 시장에 구체적인 시그널을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양적 긴축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지금 연준의 총 자산이 현재 8.8조 달러인데 연말까지 한 8.4조 달러. 그러니까 많이 안 줄이면서 가능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 1월 초에 공개된 12월 FOMC 의사록이나 1월 FOMC 결과를 내용들을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더 줄일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들이 다시 한번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들 해소시킬 수 있는 거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현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2월 중순에 있는 1월 FOMC 의사록 그다음에 3월 중순에 있는 3월 FOMC 이때 아마 시장이 좀 요동을 치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네. 거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바닥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올라갈 거라는 이제 너의-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죠. 네. 반대로 그게 계기가 돼서 그냥 꺾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주가라는 거는 우리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매크로라는 특히나 연준의 정책이라는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긴 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혹은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실적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 지금 실적이나 또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국 증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쁘진 않죠. 그리고 문제는 1월 달에도 실적 자체는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기업 이익이 문제냐 내 계좌 이익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실적에 대해서 좀 경시했다는 게 하나의 또 1월 달 시장 변동성 확대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그 미국의 빅테크주들의 실적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다들 이제 실적에 대해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2월 달 실적 시즌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마존 실적 네. 발표가 중요하겠네요. 이게 메타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네, 이상한 뭐 거 마지막이죠. 나오면 네, 그렇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까지는 알파벳까지는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그렇죠, 뭐. 이제 나머지 후발주자 두 개가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다시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오늘도 잠 못 자는 네. 분인가요? 네. 일단 그 아까 이제 긴축 이야기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3월 달에 우리가 금리 인상하는 건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네. 악재로 나오는 게 지금 0.25씩 자연스럽게 올릴 것이냐 네. 왜냐면 0.5로 그냥 확 갑자기 그렇죠. 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건 기자들이 요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얼버무렸다는 네. 4월에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찜찜하는 네,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자회견 보시면은 평소와답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러니까 1월 FOMC 때 성명서 발표됐을 때는 주가가 좀 괜찮았었는데 기자회견 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쭉 흘러내렸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는 데 있어서 좀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게 불안감을 유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 굉장히 매파 성향인 인물인 세임트 루이스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내가 매파이긴 한데 내가 봐도 3월에 50bp 금리 인상은 아니다. 25bp 인상을 하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인상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연준발 불안을 연휴 기간 동안에 달래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연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저 생각해요. 3월 FOMC 때 금리 인상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과연 몇 회 인상할 거냐인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자주 챙겨봐야 될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라는 단말기에서도 구할 수 있고 그냥 CME 사이트 들어가서 배드와치라고 치고 들어가면은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이라고 그 미국 국채 그 기준금리를 가지고 거래하는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연내 금리 인상을 과연 몇 회 할까? 채권 시장에서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라고 보면은 1월 FOMC가 있기 이전에는 이 가운데 4회 쪽에 대부분 다 확률이 제일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연 4회까지는 금리 인상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이거 뭐 작년부터
반영해 왔기 때문에 문제 없어. 선반영, 이제 악재 뭐 해소,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받아들일 법했는데 지금 이 컨센서스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회 쪽으로.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국면이거든요. 뭐 7회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사이트 종종 들어가셔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변할지 여부도 향후 시장 방향을 좀 전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남은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은 연준에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준에게 키가 쥐어져 있고 과연 연준이 뭘 보고 갈까, 뭘 보고 이제 운전을 할까, 항해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나 인플레이션 쪽에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게 네. 결국은 연준이 이거에 부합하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는 오히려 안도 랠리가 그렇죠. 펼쳐지는 네. 거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한 4번, 5번 하는 네. 거 아니야라고 네, 했는데 6번, 예, 막 그런 식으로 7번 할 할까 때 봐. 이때 예. 이제 충격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월 FOMC 이전에 2월 말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1월 달에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했던 것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에 좀 약간의 그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연준 내에서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2월 한 달 기간 동안에 곳곳에서 이제 발언을 하고 연설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좀 시장과 소통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 중 하나는 1월 FOMC 때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시장에 최대한 충격을 안 주면서 정책 정상을 실행하겠다라고 놓고 봤을 때 1월 달은 일단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소통이 원활했던 건 아니라고 충격을 볼수 크게 있죠. 받았으니까. 네, 크게 받았으니까. 다만 이제 2월 달에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 우리가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뭐 임금 인상을 뭐 10몇 프로, 20%뭐 이렇게 해줘야 될 판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뭐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가가 올랐으니.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최우선이 된다. 우리는 뭐 연준에서도 뭐 네, 주식시장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또 주가가 빠져도 이게 민심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준도 주가를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저희가 파월 풋, 연준 풋이라고 하잖아요. 증시가 빠질 때 연준이 개입해서 뭐 구원해 준다, 뭐 만세를 부르고 이럴 때 보통 주식시장 보면은 S&P 500 기준으로 대략 고점 대비 15% 이상은 빠져야 돼요. 근데 빠져야.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연준 입장에서도 그냥 그렇게 반응하려고 안 하겠죠. 이번에 한 20% 가까이 빠지지 않았나? 나스닥은 그렇게 되는데 S&P나 다우 같은 대표 지수들이 S&P나 다우 기준으로 좀 더 세게 빠져야지 연준도 이거 시장에 문제 생기는 거 보면 이거 뭔가 경제에도 문제 생기겠다. 너무 공격적으로 긴축하는 거 좀 줄이자 이렇게 나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게 저희가 그때 1월 FOMC에서도 그렇고 3월 FOMC 때도 파월 풋, 연준 풋은 그 기대를 조금 낮춰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 자체가 네, 물론 이렇게 반등은 할 수 있겠으나 네. 결국은 어떤 자산 인플레이션 네. 요것이 꺾이는, 그러니까 뭔가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산 인플레이션 꺾이는 거는 저는 그 자체는 그 지수 자체는 안 꺾일 것 같은데 상승 탄력 자체는 증가율이죠. 변동률 자체는 과거처럼 굉장히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들도 결국엔 임금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바이든도 뭐 지금 물가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난국을 타게 될까 다들 인플레이션 쪽에 초점을 맞춰 있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 2분기 이때 사이에 피크 아웃 그냥 고점을 찍고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연준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려하는 것처럼 막 연에 6회, 7회 이렇게 금리 인상은 안 할 거고 대략 4회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한 근거 차트 한 2개 정도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제 거 그림을 보시면은 네, 여기서 지금 미국의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기업들 4분기 실적 시즌을 진행할 때 보면은 기업들이 우리 향후에 실적에 부정적인 미치는 요인들이 뭘지 그 워딩으로 언급한 것들을 정리한 건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노동비용, 공급난, 운송비용, 원자재 비용 다 임금 가격과 관련된 이슈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곧 꺾일 수도 있다. 피크아웃이 1분기, 2분기 사이에 있다라고 보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거는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뭐 에너지 가격 급등 이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 내 일어나는 물류 대란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래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그 ISM 제조업 지수를 포함해서 그 각 지역 연연들이 만들어내는 제조업 내 지수인데 이것들도 지금 2개월 연속 다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공급난은 이제 어느 정도 피크아웃은 했구나. 그러면 시차를 두고서 인플레이션도 피크아웃 할 수 있겠네?라고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송비가 줄어들고 낮아지고 있다. 네, 배송 관련된 지수도 배송비 그러니까 배송 그렇게 지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저희가 이제 ETF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하신 분들 미국 주식도 ETF 형태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ETF 시장 참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개별 주식 안 하고 ETF만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기관들 투자자들도 여기서 제가 좀 하나 아이디어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있는 이 ETF는 미국에서 거래되는 채권형 ETF 중에서 가장 좀 인기가 많이 거래되는 ETF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 ETF인데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수익이 나는 채권 ETF로 보시면 되죠. 그렇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파란색 선이 그냥 순매수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작년에 미국 물가가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이쪽으로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최근에 한번 보시면은 거의 역대급으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 얘기는 이제 피크를 좀 찍었다. 여기서 이제 돈 벌기 쉽지 않다. 모든 뭐 참여자는 그렇진 않겠지만 ETF 시장 쪽에서의 상당 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야 이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곧 하겠네. 일단 좀 차익 실현하고 포지션 줄이자. 이러한 성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금리 인상이 됐든 뭐 긴축이 됐든 이런 우려가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은 더 갈수록 완화될 수밖에 없다. 상고하저의 경로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막 그 하반기 들어서 갑자기 다시 2%대를 내려가고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경로 자체는 고점을 찍은 다음에 완만하게 하락세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근데 요게 지금 인플레이션 ETF 이게 이제 티커가 TIP인가요? 네, 맞습니다. 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명한 거는 지금 사기는 이미 그 많이 반영이 되고 오히려 빠지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사기는 그렇고 단지 여기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발빠른 그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돈을 빼고 있다 이런 걸 이해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 곧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도 이제 2분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증시 이제 다시 2000년, 2020년, 2021년처럼 다시 모두가 행복한 장세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은 품을 법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강세론자의 성향이 굉장히 짙긴 하지만 그러한 모두가 행복한 장세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번에 기술적 반등뿐만이 아니라 향후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떤 주식을 모아서 연말까지 갈까 시장을 대응할까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철저히 실적 베이스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가격 관련된 변수들이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발생 국면에서는 가격 정가가 수월한 기업 고객들의 가격 정가 얼마든지 수용을 하면서 기업들도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기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클리컬, 가치주, 얘네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이런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실적 베이스로 놓고 보면은 그 두 스타일 간의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차트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고려해서 본 건데 저희가 이제 가치주, 성장주를 구분할 때 보면은 이제 오른쪽이 전통적으로 가치주의 영역이고 왼쪽이 성장주의 영역인데 저희가 가치 성장주 딱 직관적으로 가장 먼저 구분하는 거는 PR이나 PBR이 비싸면은 성장주, 낮으면은 가치주 이렇게 선별하게 되죠. 그런데 아마도 경험하셨겠지만 가치주라고 해서 다 같은 가치주가 아니죠. 정말 주가가 괜히 싼 기업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종목들, 가치주 중에서 PR이 낮은데 이렇게 성장성도 낮은 기업들, 이익도 못 만드는 기업들을 고르면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경기가 회복하는 이러한 장세 속에서 성과를 많이 못 냅니다.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페이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에 있는 곳에서 타협점을 찾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주가 같은 경우는 과거 성장 그 전통적인 뭐 고성장주, 고밸류 성장주에 비해서는 높게 올라가고 탄력은 크진 않지만 주가도 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이익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저는 향후에 들고 가야 될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어떤 업종들이 여기에 해당되냐라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반도체, 자동차, IT 그리고 지금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악재들로 2차 전지 쪽들도 저는 계속 모아가 볼 만하다. 2차 전지는 우리 배터리 세트 업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소재가 있고 뭐 장비가 있고 좀 나뉘어지잖아요. 네네네. 작년에는 이제 소재가 확 튀었는데 네네. 올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네. 상장으로 배터리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중이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 쪽 자체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LG 에너지 그리고 그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대장주고, 네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 있잖아요. 네. 그 뭔가 탑픽을 고른다고 하면 어느 쪽을 그 보세요? 종목 중에서 저는 뭐 섹터 애널이 아니어서 탑픽을 고르기는 어렵지만 그냥 약간 테마 좀 소섹터로 봤을 때는 요즘 그냥 배터리 쪽 모아서 가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습니다. 뭐가 됐든 네네. 모아가는 게 낫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에서 주가가 저평가되면서 네. 저평가 받으면서 이제 실적이 나올 만한 주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네. 자동차 하니까 이제 저는 좀 그거는 동의가 돼요. 왜냐면 네. 자동차 실적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렇죠. 주가는 계속 빠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까지 그 중소형주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대형주가 그렇죠. 좀 어려웠고.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어떤 기조가 좀 지금 말씀하신 환경 하에서라면 네. 그렇게 갈까요? 아니면 대형주가 앞으로 좀 부각이 되는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올해는? 저는 중소형주보다는 일단은 뭐 대형주가 당분간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도 놓고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그 기업들 이익 자체가 옆으로 기는 시기는 지수 자체, 대형주들은 잘 못 가고 그 안에서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이른바 개별 종목 장세를 통해서 잘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적어도 뭐 상반기 내내까지는 대형주들이 증시를 한번 끌고 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될 거예요. 주가도 저평가, 네. 탄탄한 이익 성장. 네. 여기에서 그럼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죠. 아니 이게. 근데 네. 일단 기존에 우리가 성장주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 보면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서 네.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작년에까지도 PSR로 계산되는 주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미국 맞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한국 네. 주식도 그렇고. 그래서 싼 주식의 기준을 PSR 한 보자. 10년이면 괜찮지 않아? 네, 30년은 그렇죠. 좀 그렇고 네. 뭐 30배는 맞습니다. 그렇고 네. 한 10배 정도면 적당하지 않아?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렇죠. 작년에는 뭐 PER 100배도 다들 수용하는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러면 이 PSR로 계산되는 이 주식들이 이제 끝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당분간은 조금은 조심을 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뭐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시기고 지금 그걸 더 떠나서 이 연준이 얼마나 돈 줄일지 자체도 아직 확실한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도 시장 참여자들도 향후에 기업에 투자할 때 이른바 이제 계좌에서 매수번호를 클릭할 때 한 번씩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성장성 혹은 내러티브 스토리만 있으면은 갈 수 있어. 매수 버튼 누르면서 이제 쭉쭉 가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스토리가 중요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거 아니라 스토리랑 어떻게 보면 스토리보다 중요한 게 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들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이익 성장 여기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한 성장주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이번 주가 조정 때 네. 30% 40% 이미 다 하락이 됐어.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그러면은 지금의 이런 논리로 네. 종목을 교체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충분히 빠졌으니 이제 네. 버텨야 되는 거냐 이거 가지고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메타버스 관련주도 그렇잖아요. 예, 그 제일 고민이 많은 시기일 것 같은데 지금 뭐
계좌에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는 이제 남겨놓고서 어떻게 보면 손실 확정을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손절매 치고서 현금 비중 늘리는 작업은 쉽지 않은 만큼 일단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기존 주식은 냅두고 그 신규 진입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긴 한데 뭐 다른 쪽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제 주변을 살펴보면은 이미 다 증시에 다 100% 비중 실어 나가지고 추가적으로 투입할 그렇죠. 돈들이 돈이 많지는 없어요. 않죠.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거는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죠. 과연 이제 이쪽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뭐 40, 50% 빠져 있는 이 종목이 향후에 반등 나왔을 때 10% 반등 먹으면서 손실을 회복할 건가? 아니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 선택해서 15% 수익을 먹을 것인가라고 보면은 후자 쪽에 저희가 좀 비중을 실어서 베팅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뭘 사야 돼?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일단은 이러한 투자의 아이디어로 네. 앞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의 이론의 그 논리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같이 한번 대입을 시켜가면서 네네. 그렇게 접하게 되는 주식들을 네. 살만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네, 한번 잘 맞습니다. 분간하실 수 있겠네요. 예, 이거는 지금 이 차트 그림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시점에서 여기 해당하는 기업과 약 3개월 뒤, 반년 뒤에 봤을 때 해당하는 기업도 또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냥 투자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갈까 할 때 좀 도움이 되시는 차원에서 한번 그 공유를 해본 겁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주가 빠진 건 어쩔 수 없고, 네. 예. 특히 이제 개인들이 성장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중소형주들 네. 여기에서 어떻게 많이 모두가 빠졌을 때 리밸런싱을 종목 교체를 잘 할 거냐. 네, 교체 매매가 필요한 시기이긴 하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근데 이제 자신이 있으면 괜찮은데 네. 여기서 또 잘못하면 그나마 30%에서 또 빠지면 네, 바꿨는데 더 빠지면 네, 머리 맞습니다. 아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고민하는 게 이제까지 잘 버텨줬던 주들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 네. 이 어려운 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시장이 반등이 됐을 때 오히려 이 주들이 더 빠지게 되고 네. 그동안 낙폭과대주로 표현되는 네. 주들이 올라오면 네. 정말 이 헛발질하는 거니까. 엇박을 탈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진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진바닥 확인하고 지수가 방향 잡고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힘들이 마련되는 구간에 진입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 낙폭과대주들보다는 오히려 잠깐 밀렸었던 지금 말씀드린 지금 이 어려운 장을 버텼던 예, 주들. 그쪽들이 계속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려운 시장이라 네. 우리가 여러 전문가분들의 여러 그 시각을 좀 다양하게 좀 들으면서 동의가 되는 혹은 그 본인이 생각하는 흐름하고 좀 비슷한 네. 예, 그런 게 이게 설득이 된다고 하면은 뭐 투자의 방향을 좀 원칙을 정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꾸 많은 정보를 듣고 내 스스로 네. 결정을 좀 내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정 장애가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 좋아, 네. 이거 사, 이거 팔어. 이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맞아요. 지금 지수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들으면 저도 혹하면서 약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살아있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건 주식시장의 격언이 네,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예. 돈을 번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